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은커녕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고 창밖의 햇살은 눈이 부시게 쏟아졌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따뜻한 나무의 결을 느끼던 감각도, 마르크가 웃으며 나를 부르던 목소리도,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나는 목공소의 작업대에 머리를 묻고 한참 동안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첫날이었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혼자 세상에서 이탈해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사람들이 웃으며 이건 예술이에요라고 말해주던 내 손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장 피에르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장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마르크.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병원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이름도 생소했던 그 병은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마르크의 몸에 끊임없는 검진과 시술, 약물 치료를 안겨주었어요. 아내는 집안 생계를 책임지느라 늘 바빴고 나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나를 마르크 아빠라고 부르며 반겼던 것도 이제는 머릿속에 스산하게 맴도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마르크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빠, 여긴 봐봐. 한국에는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도 길거리를 걸어 다닌대.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며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사실 나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는 참 자주 그 나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방이 되는 버스 정류장, 전통 한옥마을, 자판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음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흐른다는 정이라는 단어까지요. 나는 그때만 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나중에 우리 둘이 같이 가보자. 그건 너무 쉽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었죠. 마르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같이 한국에 가요. 그 나라엔 뭔가 따뜻함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마르크는 12번째 생일을 3주 앞둔 어느 날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징조도 없이 떠났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무너졌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눈물이 났고 병원을 지나쳐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공소는 먼지로 가득 차버렸고 내 심장도 함께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날처럼 밝은 햇살이 쏟아지던 오후 나는 아들의 책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눌러 쓴 아이의 글씨.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첫 번째, 대한민국. 이유 따뜻한 사람들, 멋진 도시, 그리고 정이라는 단어. 정. 그 단어를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마르크는 이토록 이 나라를 가고 싶어 했던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마르크의 유골이 담긴 상자 하나만 챙긴 채 나는 지금 마르크의 마지막 꿈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한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마르크를 다시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정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지럽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안내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수화물을 찾는 공간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하고 청결했어요. 나는 괜히 몇 번이나 가방을 다시 열어 확인하고 혹시라도 서류를 잃어버렸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처음 와보는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낯선 익숙함이랄까요. 공항에서 나와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기사는 정복을 입고 깔끔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 단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버스를 타면 기사와 눈을 마주칠 일조차 드물었거든요.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주는 위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시트는 깨끗했고 실내에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고층 건물과 정돈된 도로. 어딘가 멀게 느껴졌던 이 나라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들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공책 속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 서울에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옥도 보고 전통차도 마셔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비록 호텔은 아니지만 나는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은 중년의 부부였고 낯선 얼굴을 본 순간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바로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웰컴,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서툴지만 성에 가득한 영어였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지도 하나를 꺼내 식당이 몰려있는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국수집. 부부가 알려준 그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조용한 주택가 사이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안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내 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말없이 내게 메뉴판을 내밀었고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가장 먼저 보이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가스난로를 내 쪽으로 돌려주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배려였죠. 나는 고개를 들어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왔잖아요. 그 말이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가슴을 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그 골목 어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해가 지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덮고 있었죠.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마르크, 너 말이 맞았구나. 이 나라는 정말 뭔가 따뜻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마르크의 공책에 적힌 또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다음 날을 준비하며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거실에는 다른 여행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여성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녀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도 느슨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새 그 공간 속에서 아주 조용히 다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너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이곳. 아빠는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아. 작은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마르크가 웃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르크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페이지 구석마다 작은 글씨로 꼭 가보고 싶다고 적혀 있는 장소들이 마치 보물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서울숲, 경복궁. 그 중 하나를 골라 오늘의 발걸음을 정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와집이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던 청년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찌감치 앉아 그들의 웃음과 설명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책 한 귀퉁이에 적혀 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옛것을 지키면서도 새것을 함께 놓지 않는데요. 그런 나라 멋지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옥 사이로 고개만 돌리면 현대식 건물이 보였고 전통과 현대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사진을 한 장 찍고 마르크의 공책 사이에 넣었습니다. 이건 너에게 보내는 엽서야. 다음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입장권을 사려다가 옆에 있던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한복 입으시면 무료 입장입니다. 나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고 직원은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혹시 다음에 오실 땐 입고 오세요. 잘 어울리실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작게 웃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농담을 건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저 절차적 처리와 의무가 우선되는 곳. 그러나 이곳은 사람이 먼저인 듯했습니다. 경복궁 내부를 걷는 동안 아주 작은 일에도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거예요? 그 질문들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카운터에서 주인이 나를 부르더니 물티슈 한 개를 건넸습니다. 밖에 더우니까 이걸로 땀 좀 닦으세요. 나는 말이 막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세심함. 프랑스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선 누가 내 얼굴에 땀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건 내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내 작은 불편을 먼저 발견하고 다가와 줬습니다. 그게 낯설지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공책에 적힌 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하나씩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마르크, 너는 이 나라를 정말 잘 알고 있었구나. 이곳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따뜻해. 그 따뜻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느껴져. 나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에게요. 며칠 뒤 서울 숲에 갔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곳이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나를 힐끗 보더니 작은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한국 감자 과자입니다. 나는 놀라서 사양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것 같아서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는 내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자 에펠탑, 몽마르트 가보고 싶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나는 이 순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전에 수많은 전제와 예의, 경계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 없이 마주 앉아만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르크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너를 잃은 고통은 그대로지만 여기서는 그 고통이 아주 조금 말랑해지는 느낌이야.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야. 왜 이렇게 조용한데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나는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던 지하철 방송도, 편의점 문이 열릴 때 나는 딩동 소리도 어느새 익숙한 배경음처럼 들려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바쁜 발걸음,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인사말,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며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습관까지 나는 이 도시의 호흡에 맞춰 조금씩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서점. 홍대 근처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책장을 넘기다가 정이라는 단어가 쓰인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 따뜻한 눈길이고 말없이 놓고 가는 반찬이며 누군가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주는 손끝입니다. 나는 순간 그동안 한국에서 내가 느꼈던 모든 순간이 이 한 문장 안에 녹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점 밖으로 나왔을 때
빗소리는 여전히 잔잔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하나 사고 가까운 공원 벤치에 앉아 우산을 살짝 기울여 빗방울이 닿는 나무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누군가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게스트하우스 근처 찻집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여성 여행자였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나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근처에 자주 와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마르크라는 이름 예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들 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삶, 마르크의 병, 마르크가 꿈꾸던 한국에 대해 그녀는 조용히 듣기만 했고 그게 고마웠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이렇게 담담히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와 함께 마르크가 적어둔 마지막 장소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한강은 놀랄 만큼 조용했고 물결은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옆 벤치에서는 노부부가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마르크의 사진과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아들 마르크인 것만 같았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잠시나마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금 웃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커피를 들어 가볍게 건배하듯 내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긴 시간의 슬픔을 조금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사람 덕분에 눈물이 났다. 그날은 무척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쨍쨍했지만 도심 곳곳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마르크의 공책을 펼쳐 이번엔 그가 동그라미 2번을 그어둔 곳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언덕 끝에 위치한 그곳은 겉보기엔 작고 단정했지만 들어가는 순간 한옥 냄새와 차향이 동시에 퍼지며 어딘가 경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지만 역시나 전부 한국어였습니다. 어떤 차가 어떤 맛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사진을 봐도 무슨 차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종업원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짧으며 단호했고 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직원은 설명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워 보였고 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무언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따뜻함은 그저 관광객에게만 보이는 환상이었을까? 마르크가 그토록 꿈꿨던 이 나라는 실제로는 외국인을 불편해하는 사회는 아니었을까? 나는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나갈게요. 그러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나지막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옆으로 와 메뉴를 살펴보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직원분이요. 외국 손님이 반가워서 본인이 좋아하는 전통차를 추천드리고 싶으셨대요. 근데 영어가 안 돼서 급하게 말하다 보니 좀 딱딱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 단호했던 말투, 모두가 내 오해였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예감하고 내가 먼저 벽을 만들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직원은 내게 차를 내왔고 작은 그릇에 담긴 한과 몇 조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짧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Enjoy, tea.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여성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비슷한 경험 해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땐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진심은 항상 단어 너머에 숨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찻집 구석에서 아들의 사진을 조용히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잣말이 아닌 속마음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마르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알겠구나.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 상처를 누군가가 조용히 덮어줘. 차를 마시고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가로등 아래에서 그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인사가 그날 하루를 통째로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공책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오해도 배려도 결국 사람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나라다. 한강공원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돗자리를 펴고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책과 사진, 그리고 작은 유골함이 담긴 가방을 옆에 두고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크가 적어둔 마지막 장소, 이곳이 그의 마지막 바람이자 내가 도달한 여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내 무릎 근처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작은 아이가 삼각김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같이 드세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말없이 내 옆에 삼각김밥과 작은 주스 하나를 놓고 엄마에게 뛰어가 버렸습니다. 멀찍이 서 상황을 지켜본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혼자 계신 걸 보고 걱정이 됐나 봐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아이가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웃어줘야 한다고 자주 말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삼각김밥을 바라보다 그 위에 떨어진 작은 풀잎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어느새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는 원래 그런가 봐요. 그날 밤 나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르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야, 오늘 아빠는 한국에서 진짜 정을 봤어. 그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조용히 곁을 내어주는 마음이더라. 어떤 말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지만 아빠는 그 마음을 분명히 느꼈어. 너가 꿈꾸던 그 따뜻한 나라, 정말 여기에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종이에 영어로 서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If you come again, your son also come with you. We wait you.
나는 그 쪽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숲에 들렀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반짝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마르크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생겼어. 너 대신 느낀 이 감정을 아빠는 평생 간직할게. 사진을 가방에 넣고 일어나는데 옆 벤치에 앉아 있던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남성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한테 들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반가워서요. 혹시 저녁 약속 없으시면 집에서 저녁 같이 하시겠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밥 먹자는 말이에요. 그 집에서 먹은 한국 음식들은 내가 지금껏 먹은 어떤 요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오셨다면서요? 그럼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노부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나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가방을 싸는 손이 묘하게 떨렸고 짐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하면서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마르크의 사진과 공책을 마지막으로 펼쳐보았습니다. 책장 한 장 한 장에는 이제 빼곡하게 메모들이 들어찼습니다. 북촌 한옥의 지붕이 마르크의 눈을 닮았다. 경복궁 전통 안에 현대가 사는 방식, 이 나라를 설명해준다. 한강, 마르크 너가 없어서 외로웠지만 또 너가 있어서 덜 외로웠다. 삼각김밥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배려. 그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이젠 내 손에서 나왔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서가 풍부하고 따뜻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부부는 내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은 파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오신다면 이 파우치 안에 마르크의 이야기를 더 채워주세요.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마음을 함께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당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또 하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간판, 사람들의 표정, 건물 사이사이 보이는 산책길과 자전거 도로. 이 도시는 어느새 나에게도 아는 동네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잔잔한 한국 발라드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는 무심코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리다 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공항 대합실. 수속을 마친 후 벤치에 앉아 나는 작은 종이 한 장에 마르크에게 마지막 편지를 적었습니다. 마르크야, 아빠는 이제 슬픔만으로 너를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사랑했던 이 나라에서 아빠는 너와 다시 만난 것 같았어. 한국은 아빠에게 다시 숨을 쉬게 해준 나라야. 그리고 다시 사랑하게 해준 나라야. 이제 아빠는 프랑스로 돌아가지만 너의 마음은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 출국 게이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공책을 꺼내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크의 마지막 꿈. 이제 아빠가 함께 이뤘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 마음이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낀 나라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작은 아크릴 상자에 마음 편지를 기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쓴 편지를 접어 그 상자 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편지. 하지만 누군가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본다면
그 따뜻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비행기 안.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돌아갈게.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 거야. 이번엔 너 없이 온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프랑스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목공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나무들, 작업대 위에 멈춰있던 톱과 망치, 아들이 생전 그렸던 그림이 붙어있는 벽 한 켠까지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작업장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다시 문을 닫습니다. 이제 다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엇인가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사진 옆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손편지와 작은 엽서들이 놓여 있습니다. 북촌의 전통 기와 사진, 한강의 석양,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써준 You are always welcome 쪽지까지. 나는 매일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작은 한국어 공부책을 펴서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단어들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날을 기다리며 천천히 조용히 연습을 이어갑니다. 내 삶은 여전히 슬픔과 함께 존재합니다. 마르크를 잃은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열흘은 내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그 기억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각 나라의 전통 이야기를 주제로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시간이었고 나도 목공소 대표로 초대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나무로 만든 작은 한국 전통 문양 장식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본 기와 문양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이라는 마음을 담은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한 번씩 작은 목공 수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마지막엔 항상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 나무 조각 하나에도 사람의 온기를 담을 수 있어요. 그걸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마르크야, 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편지함에는 여전히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서 온 소식이 한 통씩 도착합니다. 사진 몇 장, 새로 생긴 가게 이야기,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다는 소식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 한국을 꿈꿉니다. 이번에는 마르크의 유골이 아닌 그의 웃음을 안고 함께하는 여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공책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삶의 조각을 다시 찾아준 나라였고, 내 아들의 마지막 꿈을 실현시켜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말없이 내 곁에 있어 주었고, 조용한 손길로 내 상처를 감싸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따뜻함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압니다.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누군가의 미소, 조용한 배려,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의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멈춰버린 순간이 있었다면 그걸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따뜻함을 한국에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요.